조광조의 젊은 시절의 임금은 누구였냐면 하필이면 연산군, 폭정으로 이름 높은 그 사람이었죠. 그때 조광조가 찜했던 스승이 누구냐면 연산군 때의 그 모사화에 엮여서 멀리 유배를 가 있던 김갱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떠나오게 되죠.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조광조는 그 이후에 출사를 하게 되거든요. 사관원에 출근을 하게 돼요. 임금의 잘못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간쟁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근을 딱 명받고 이틀 뒤에 사관원 사원부 선배들 다 제대로 된 간쟁을 하는 언관들이 아니다. 얘네를 다 파직시켜라라고 중종에게 소를 올리는 거죠. 나는 이런 선배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광조가 중종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조광조가 관리로서 일했던 건 불과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육품 관리로 들어와서 이품 관리인 사원부의 어떤 수장을 맡기까지 불과 3년, 4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조광조가 자기의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조광조의 정책이 너무 강했던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소격서 폐지. 조광조 생각에는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소격서를 그대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좀 감정 대립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조광조가 청하면 중종이 거절하고 이런 게 여러 차례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실제로 실록의 기록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와, 임금한테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도 되냐? 할 정도로 좀 아슬아슬한 수위가 그 정도로까지 조광조가 막 날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이런 말을 하고도 조선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죠. 그렇게 해서 소격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종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1519년에) 10월 달에 조광조가 굉장히 오래도록 품었던, 그리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공신 개정 사건이에요. 전국공신은 뭐냐면 중종이 집권을 할 때 반정을 도운 그 공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공신 책봉이 너무 많았어요.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 공신 책봉이 어느 정도 많은 숫자냐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책봉했던 건국공신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럼 공신이 많으면 그렇게 나쁜 겁니까? 국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왕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공이 있는 사람만 공신이 된 게 아니라 공신의 아들이어서 뭐 공신이 되고 뇌물을 줘서 공신이 되고 전체 공신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개정 대상이 된 거예요. 전국공신 개정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공신으로 책봉이 되게 되면 이게 명예로운 이름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가 따르고 그 아들들은 막 과거도 면제해주고 관리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모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광조는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기강이 일단 흔들릴 뿐더러 여러 가지, 그리고 불공정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이 충분히 무리익었을 때 또 이 정도면 국왕이 우리를 이제는 따라줄 것이다. 그 공신들에게 놓여놔서 그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죠. 중종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자기를 도운 공신들을 대부분을 거둬들이라, 면도 안 쓰고.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임하겠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조광조 뒤에 있던 수많은 젊은 사림들도 당연히 우리 사직하겠다 이렇게 나가고요. 업무도 보지 못하겠다라고 나가죠. 그리고 국왕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종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인 11월에 공신 개정이 이제 허락이 떨어지는데 조광조는 이 순간에 굉장히 감격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왕의 마지막까지 힘을 내줘서 이걸 우리가 함께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의 기묘 사화가 며칠 뒤에 터지게 됩니다. 중종은 바른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따라서 공신 개정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중종과 조광조 사이가 많이 마음 상태가 서로 상했던 것 같아요. 조광조 입장에서는 중종이 이렇게까지 우유부단한 임금인 줄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중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임금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가라는 생각 들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정말로 조광조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국왕이라는 존재도 그냥 조선의 한 요소일 뿐인가? 뭐 이런 좀 서운함 이런 것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광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조광조의 뛰어남을 얘기하고 어느 순간엔간 자신이란 조광조가 비교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종이 좀 친밀한 공신들에게 밀지를 보냈었다 그래요. 조광조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그랬다는 얘기죠. 어느 날 사람들이 내가 아니 조광조를 옹립해서 왕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생각을 하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다라는 밀지를 내려서 한밤중에 조광조의 무리들을 잡아들이라는 그런 작전을 짜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왕이고 상대는 무슨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수들도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뭐 조광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부만 하는 그런 서생들이었는데 그거를 정정당당하게 한낮에 너가 죄가 있다라고 직접 국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잡아들이게 하는 좀 굉장히 비겁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날 밤에는 사관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몇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또 실록 기록에 나와요. 이후로는 사관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서 어쨌거나 이렇게 꾸며지는데 원래 알려지기로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전국공신 개정 사건 때문에 이제 분을 품게 된 그런 공신들이 중종에게 나쁜 말을 첨언을 해서 거짓을 고해서 조광조를 잡아들이게 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초위왕이라고 왜 나뭇잎을 조씨가 왕이 된다. 그거를 뭐 이렇게 꿀을 발라서 벌레가 파먹게 해서 그거를 임금에게 보여서 이게 무슨 큰 병고가 날 것처럼 따라는 썰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종 자신이 이 모든 기획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좀 끔찍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잡혀와서 별다른 국문을 거치지도 않고요. 이들에게 그럼 무슨 죄를 적용을 했냐면 붕당죄, 붕비의 죄라고 하는데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혼란하게 했다라는 죄를 씌웁니다. 이 죄가 우리 생각에 그건 무거운 죄인가요? 라고 싶지만 당시 적용되는 대명령에 의하면 이건 차명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그래요. 정치를 혼란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씌워서 조광조에게는 사형 언도되고요. 그 다음에 조광조를 따랐던 다른 사람들은 다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죠. 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뭐 성균관 유생들 수백 명까지 뭐 거란으로 난입을 해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고 저희도 같은 벌을 받겠다. 사관원, 사원, 뭐 전원 다 사직하고 뭐 난리가 나지만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나마 당장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요. 유배를 보내죠.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멀리 전라도에 가서 사약을 받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금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라고 의아해했다는 그리고 시를 한 수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결국 죽기도 하고 사약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 사람들을 모두 합해서 우리가 기묘살임이라고 불러요. 기묘사회에 연관된 살임이라고 하는데 기묘살임들이 이렇게 싹 빠져나간 다음에 중종의 조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원래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전국공신 개정한 거 원래대로 돌아가고 소격서 폐지한 거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도리어 그곳에서 중종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자기에게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진 그런 삶을 원했던 걸까 참 씁쓸한 생각이 들죠. 이런 조광조에 대한 평가, 후세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후세의 평가 중에는 너무 과격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개혁주의자라고 하지만 너무 이상주의자였던 건 아니냐라는 정도의 비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중종과 조광조에 대해서 후대의 사관, 후대의 역사의 평가는 중종에 대해서는 심지어 중종이 승하하신 다음에 사관들이 그 임금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비판적인 예가 나와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 그다지 한 게 없다. 도리어 권신들에게 늘 쏠려다니며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굉장히 그런 비판적인 평가가 있고 조광조에 대해서는 일부의 그런 좀 비판과 비난이 있긴 했지만 결국 조광조는 후대에 뭐가 되냐면 광해군 때에 이르면 문묘의 종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자 가운데 정말 별처럼 떠받들어야 될 그 오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종사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되고 조광조로 말하자면 그 이후에 모든 유학자들 우리 뭐 이황, 이희, 서경덕 사실은 이분들은 다 약간 계열은 다르죠. 뭐 우리 후대의 그 학파에 따라서 당파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당파들이 서로는 별로 안 좋아할지라도 그 모두가
다 같이 스승으로 섬기게 되는 게 바로 조광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모든 유학의 뿌리는 조광조가 스승이라고 하는 데는 토를 달지 않는 그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정 역사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격적인 상소를 들고 나타나서 자유로운 언론을 중요성을 외쳤던 조광조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물이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그 결말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겨우 4년 동안 개혁 정치를 하다가 자신을 총애했던 임금에 의해서 도리어 정말 이렇게 죽어야 했던 그 인물의 삶이 참 안타까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광조 평전이라는 책을 쓰게 됐거든요. 저 평전의 내용은 조광조가 처음에 스승을 찾아가는 그 17살 때의 조광조에서 마지막에 사회가 갔던 그 장면까지를 자료와 그 다음에 제 해석과 소설적인 장면들과 이런 걸 좀 섞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좀 두 가지 질문이 남긴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조광조 이야기지만 조광조와 중종의 이야기잖아요. 중종은 조광조를 죽이고 정말 후회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그의 복권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죽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조광조는 정말 사약을 받던 그 순간까지 중종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사람의 마음 참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믿었던 사람은 사약을 받는 순간에도 그래도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을 텐데, 도리어 영원한 마음의 지옥에서 살았던 것은 그에게 죽음을 내렸던 중종이 아니었을까. 사람 인생 참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그 현재의 언론도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언론을 중요성을 외쳤던 조광조 이야기 살펴봤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책 한번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